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15장 마음의 동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늘 너무 단순하다.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였다. 그러나 그 말이 나의 감정들의 유동성과 변덕스러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전달해 줄까? 그 말 속에 이 사랑과 얽혀있는 그 모든 배신, 권태, 짜증, 무관심이 들어설 공간은 있을까? 단순한 설명이 모든 관계가 빠져들 운명인 것처럼 보이는 양면 공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 클로이와 나는 상당 기간에 걸쳐 펼쳐진 사랑 이야기를 살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의 감정은 엄청나게 소용돌이를 쳤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했다고 말하면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사건들을 절망적일 정도로 투박하게 축약해 버리는 것이다. 어느 주말 우리는 버스에 갔다. 다음날 직장에서 누가 뭘 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스에서 이틀을 멋지게 보냈지.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본적이고 생각하기 쉬운 요소들만 남게 되었다. 아름다운 모래빛 도시와 파란 하늘이 기억났다. 행복하는 했던 기억이 났다. 휴일이면 내가 다른 더 나은 사람이 된다던 클로이의 말이 기억났다. 그러나 나 자신을 강제하여 돌이켜 생각해보고 한 줄짜리 이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여행의 표면 밑에 오글거리는 일꾼의 더 복잡한 사건들. 제대로 묘사하려면 400페이지는 필요할 것 같은 사건들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한번 시도해 볼까? 도착 직후 호텔 방에서 클로이와 말다툼을 벌였던 일이 기억이 난다. 나는 우리에게 처음 준 방을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하자고 했다. 커튼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욕실에서 이상하게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클로이는 내가 이젠 귀엽지도 않게 미친 짓을 한다고 말했다. 수도원을 돌아보는 길에 나는 내 직업에 관한 생각에 몰두하여 보수가 더 많은 다른 일을 선택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클로이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위리 동료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질투를 느낀다고 대답했다. 저녁에 클로이는 섹스를 거부했다. 생리 중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번 생리는 평소보다 좀 빠르게 이미 끝났다고 알고 있었다. 다음날 존 우드라는 이름의 식당에서 나는 우리 근처에 앉은 안경을 쓴 아름다운 촌에게 마음이 끌렸다. 나는 자연보호구역을 놓고 비이성적으로 교묘하게 클로이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그녀 때문에 낯선 여자와 입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이었다. 그 여자는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전혀 아쉬워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역으로 가는 길에 클로이는 묘하게 사팔뜨기 택시 운전사와 시시덕거리며 자기는 여름에 배꼽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고 기사에게 말했다. 그 바람에 나는 골이 났는데 이것은 3시간 뒤 패딩턴 역에 도착할 때까지 풀리지 않았다. 바스에서 보낸 주말을 유쾌했다고는 단어로 요약하는 그렇게 하여 사실 괴롭고 양면적인 감정이 조직들로 이루어진 사건들의 질투를 도입하는 단순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따금씩 생략 밑의 흐름과 마주치는 것도 우리 자신 덕분인지 모른다. 나는 클로이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얼룩했다. 클로이의 친구 앨리스가 금요일 밤 저녁 식사에 우리를 초대했다. 클로이는 초대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앨리스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앨리스의 저녁 식사 자리에는 8명이 앉아 있었다. 4명이 앉을 자리에 8명이 앉았으니 음식을 입에 넣으려면 서로 팔꿈치가 부딪히기 마련이었다. 앨리스는 벨럼의 한 주택 꼭대기 층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예술위원회에서 비서로 일했다. 나는 그녀를 약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우리 짝과 얼마나 행복하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쫓는 일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도 왜 그것이 구속으로 느껴지는 것일까? 짝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왜 그것을 아쉬워할까? 사랑의 여구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늘 갈망의 여구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앨리스가 말을 하고 꺼진 촛불을 켜고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달려가고 얼굴에 흘러내린 금발 한 가닥을 손으로 빗어 넘기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낭만적인 너스텔지오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나의 연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운이 닿지 않아 우리가 제대로 알 기회도 얻지 못했던 사람과 마주치면 우리는 낭만적인 너스텔지오에 젖는다. 다른 사랑의 이야기의 가능성과 마주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은 가능한 수많은 삶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쩌면 우리가 슬픔에 빠지는 것은 그 삶들을 다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시간, 모든 선택에 따르는 불가피한 상실로 인한 아쉬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도시의 거리에서 나는 나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결국 나에게는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수백 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의 여자들을 종종 의식하게 되었다. 나는 클로이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 여자들을 볼 때 가끔 아쉬움에 가슴이 떨렸다. 유일한 해결책은 그들에게 내 기분이 어떤지 말하여 슬픔에 짐을 더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 충동에 저항했다. 열차 플랫폼에서 서 있거나 운행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나는 어떤 주어진 얼굴을 보곤 했다. 가끔 대화 토막이 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여자의 차가 망가졌다거나 여자가 대학을 졸업한다거나 여자의 어머니가 아프다거나 그러면 그 이야기의 나머지를 알아내고 그 주인공에게 입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곤 했다.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서 앨리스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내키지 않아서 그냥 꿈만 꾸고 말았다. 앨리스의 얼굴을 보니 내 속의 공허, 분명한 범위나 의미가 없는 공허가 떠올랐다. 어쩐 일인지 클로이에 대한 사랑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공허였다. 미주의 존재에는 거울이 달려있어 거기에 우리의 가장 깊은, 가장 표현할 수 없는 소망들이 모두 비친다. 미주의 존재란 방 건너편이 처음 보는 얼굴이 항상 이미 알고 있는 얼굴보다 더 신비하기 마련이라는 숙명적 명제와 다름없다. 나는 클로이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그녀를 알기 때문에 그녀를 갈망하지는 않는다. 갈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할 때에는 무한정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들의 특질은 이미 도표로 정리되어 있고 따라서 갈망에 필요한 신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몇 분 동안 또는 몇 시간 동안 보았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얼굴은 정리할 수 없는 꿈, 규정할 수도 없고 꺼져버릴 수도 없는 욕망의 필수적인 촉매가 된다. 그래, 그 애를 사랑하게 됐어? 클로이가 차 안에서 물었다. 물론 아니지. 그 애는 내 타입인데. 그렇지 않아. 어쨌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너도 알잖아. 배신의 전형적인 시나리오에서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묻는다.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에게 빠져서 나를 배반할 수가 있어. 그러나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배반과 사랑은 고백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그렇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나는 클로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말은 시간에 구속받는 약속이었다. 앨리스의 집에서 저녁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클로이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말은 시간에 얽매인 진술일 뿐이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관계가 온전히 싣고 가기에는 너무 불온한 진실이다. 만일 이 진실을 안고 간다면 두 연인은 자신들이 동요하는 감정 외에는 달리할 이야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상상 속에서만 클로이를 배반했던 것이 아니다. 종종 따분하기도 했다. 호화로운 호텔이나 궁전에 사는 사람들이 증언하듯이 사람은 어떤 것에든 익숙해질 수 있다. 나는 클로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기적을 심드렁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녀는 내 삶의 일상적인,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 사랑 이야기의 초기처럼 클로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했다. 어느 주말 원체스터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자동차 협회에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15분 뒤 벤이 도착하자 클로이가 나서서 수리공과 이야기를 했다. 원시적인 충동 때문에 나는 수리공과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남자였음에도 차를 수리하기는커녕 보닛도 열 줄 모른다는 사실로 인한 창피함에서 나온 충동이었다. 그녀가 이 낯선 사람 머리끝까지 온통 가죽을 뒤집어 썼는데 난 그가 그렇게 옷을 입는 이유가 직업적 역할하고만 관련이 있기를 바랐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노라니 내가 아는 여자가 갑자기 낯설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익숙함이라는 갑갑한 담요 밖으로 나와 그녀의 얼굴을 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가죽 옷을 입은 기계공을 한 대 칠지도 모르는 여자를 보았다. 나는 모든 것을 일상으로만 만드는 시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여자를 보았다. 그 결과 나는 그녀의 잿빛이 감도는 녹색 가디건을 벗겨내고 고속도로 쭉 위에서 정열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습관의 파열은 클로이를 이미지의 이국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한 번도 손을 대본 적이 없는 여자처럼 욕망을 자극했다. 바로 그날 아침에 내 아파트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닐 때에도 나는 개발도상국가의 거시경제학에 관한 글을 마저 읽는 것 외에 아무런 욕망을 느끼지 못했는데 자동차협회 사람은 몇 분 뒤에 문제를 찾아냈다.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다. 배터리 충전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아가씨. 수리공이 보닛 뒤에서 클로이에게 그렇게 소리쳤다. 이제 원체스터로 계속 여행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내 욕망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너는 도로가에 고장난 차를 세우고 있고 나는 그 가죽 옷을 입은 낯선 남자라고 상상해봐. 나는 내 옷을 벗겨버리고 두 위에서 거칠게 내 몸을 가지려 하는 거야. 내 깨끗한 꽃무늬 치마를 들어올리고 너를 무자비하게 다루는 거지. 진심이야? 내 사타구니 모든 힘으로 하는 말이야. 맙소사 좋아. 잠깐만 시간을 줘. 먼저 배터리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빠진 엄청나게 새끼가 도는 여자의 표정을 지어야 하잖아. 우리는 클로이의 스파겐 뒷자리의 짐과 낡은 신문지 사이에서 두 번 사랑을 나누었다. 이것은 물론 한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한의에 사로잡힌 것, 서로의 옷을 움켜쥐고 상상력이 넘치는 진화의 리얼을 펼쳤던 것. 나는 이 더러변의 미래를 위해서 스코틀랜드 사투리를 사용했고 그녀는 유부녀이지만 견눈질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것은 정열의 흐름이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왔듯이 나중에는 지금만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과 호르몬들이 영향에 의해서 서로 멀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클로이와 내가 흔히 주고받는 농담이 있었다. 우리의 마음이 간헐적 성격을 인정하고 사랑의 빛이 종구처럼 항상 타올라야 한다는 요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슨 문제가 있어? 오늘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둘 중의 하나가 그렇게 묻는다. 덜 좋아해. 그래 많이 덜?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10점 만점이라면 오늘 한 6.5 정도? 아니야 6.75점에 가깝겠네. 너는 어떤데? 어이쿠 나는 마이너스 3 정도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할 때는 12.5 정도였던 것도 같지만
또 다른 중국 음식점 클로이는 중국 음식을 좋아했다. 음식점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식탁 중앙에서 회전하는 원반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음식 접시들을 얼려놓고 빙빙 돌려 이번에는 새우, 다음에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원반 말이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비슷한 순환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감정의 강도와 성격의 규칙적인 희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인간 감정의 고정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기와 사랑하지 않기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선은 딱 두 번, 즉 관계를 시작할 때와 끝낼 때만 넘게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매 분마다 출퇴근하듯이 그 경계선을 넘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과 하루 동안에도 나는 먹을 수 있는 내 감정의 요리를 모조리 빙글빙글 돌려가며 내 내부의 접시에 올려 넣는다. 나는 클로이가 위와 같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만 기분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클로이도 갑자기 공격을 쏟아붓거나 좌절감을 드러내는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영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그녀는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생색을 내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적대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에 당황했다. 나는 그때까지 입을 열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그 전에 나의 어떤 불쾌한 행동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감정을 분풀이할 용한 대상이 된 것일 수도 있었다. 우리의 말싸움 가운데 많은 부분에 이런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 나는 유수를 보려고 하는데 클로이가 설거지 기계를 시끄럽게 틀어놓았다는 표면적 이유로 그녀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은 낮에 걸려온 까다로운 업무상의 전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클로이도 그날 아침 나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분노를 표현하려고 일부러 시끄러운 소리를 낸 것이다. 성숙이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을 받을 때에만 주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또 자신에게 속하고 또 거기서 끝내야 할 감정과 나중에 나타난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폭발시킨 사람에게 즉시 표현해야 할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하게 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이성에 따른 삶을 옹호하고 이성의 이름으로 욕망에 의한 삶을 비난해 왔다면 그것은 이 지속성의 지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철학자는 낭만주의자와는 달리 자신의 관심의 방향을 클로이에서 앨리스로 그리고 또 다시 클로이로 미친 듯이 바꾸지 않는다. 안정된 이유들이 그들의 선택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에서도 충실하고 지속적일 것이며 그들의 감정은 날아가는 화살의 탄도처럼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추론의 결과 철학자들은 안정된 정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많은 부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감정적인 남자가 오늘은 서맨서를 사랑하고 내일은 셀리를 사랑한다면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내가 오늘 밤에 클로이를 사랑하면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그녀에게 무심한 마음으로 잠을 깬다면 도대체 난 누구일까? 그러나 나는 또 클로이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대한 확실한 이유들을 찾아내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어느 쪽으로든 어쩔 수 없는 이유는 없으며 이것이 그녀를 향하여 이따금씩 나타내는 나의 양면 공전을 더욱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들었다. 사랑하거나 미워할 확실하고 논박의 여지 없는 이유들이 있다면 의지할 만한 기준도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홀딱 반해버린 이유로 그녀의 두 앞니 사이에 틈을 들 수는 없듯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증거로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견해를 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양면적인 태도를 누르는 것은 그 반대 방향에 있는 안정과 지속을 향해 나아가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 이야기에서 낭만적인 서부 플롯이나 일탈을 만들어내려는 충동을 억제했다. 하루 전에 태양 에너지 회의에서 보았던 두 여자의 얼굴이 합쳐진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에로틱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옆에 클로이가 있음을 알고 얼른 내 감정적 위치를 다시 잡았다. 나는 내 가능성들을 정형화했다. 나는 남자친구라는 지위가 나에게 할당한 역할로 돌아갔으며 이미 존재하는 것이 가지는 엄청난 권위에 고개를 숙였다. 두 연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태풍은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정된 가정들에 의해서 억제되었다. 토요일에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러 가기 몇 분 전에 심하게 싸웠던 일이 기억난다. 당시에는 싸움이 너무 심각해서 둘 다 그것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랑 이야기를 끝낼 가능성은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친구들에 의해서 축소되었다. 친구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한 한 쌍의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들은 결렬의 가능성을 더해시했으며 따라서 우리가 결별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동요는 완화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불확실할 때 우리는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 연속성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플롯에 위반할 수 없는 것은 없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분석 밑에 숨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위로를 찾기도 했다. 우리의 사랑은 갑자기 시작되었듯이 갑자기 끝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의 운명에 호소함으로써 현재를 강화하려고 했다. 우리는 어디에 살 것인지, 자식을 몇 명이나 낳을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연금을 받으며 살 것인지 꿈을 꾸었다. 우리는 켄싱턴 가든스에서 손자들을 산책시키거나 손을 잡고 있는 주름진 노인들과 우리를 동일시했다. 사랑의 소멸에 대항하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는 웅장한 시간 속에서 함께 사는 삶의 계획을 정밀하게 짜면서 즐거워했다. 켄티시 타운 근처에 우리 둘 다 좋아하는 집들이 있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항상 집을 장식했다. 꼭대기층에 서재들을 꾸미고 지하실에는 커다란 맞춤 부엌을 설치하되 집기는 최소화하고 정원에는 꽃과 나무를 가득 심기로 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계약으로 묶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집을 꾸미는 일을 상상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함께 늙어가며 바닷가의 방갈로에서 트리를 끼고 살아가는 삶이 어떨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었다. 내가 전 애인들에 대해서 클로이와 이야기하기를 싫어한 것과 변심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왔다. 그녀들은 내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깨워주었다. 관계의 내부에서 볼 때 과거의 사랑들에 대한 무관심에는 극히 잔인한 면이 있다. 어느 날 저녁 헤이워드 갤러리의 책방에서 과거의 여자친구가 눈에 띄었다. 건너편에서 자코 매튜의 전기를 뒤적이고 있었다. 클로이는 나에게서 몇 발 떨어져서 친구들에게 보낼 우편 엽서를 찾고 있었다. 자코 메디는 그 여자친구와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나도 클로이의 전 애인들 몇 명을 만난 적이 있었다. 클로이는 전 애인 한두 명을 꾸준히 만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몹시 불편했다. 그 여자친구는 나의 내부에 있는 또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클로이에게도 있는 변심. 그러나 내가 직면할 용기는 없는 변심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달 후에는 그 사람을 피하려고 일부러 길 떠는 서점을 지나쳐 버린다는 것은 무시하지 않은가. 나는 클로이에 대한 사랑이 그 순간의 나의 자아의 본질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이 한시적인 것으로서 끝을 맺는다는 것이 다름 아닌 내 일부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클로이와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계속 믿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애정의 건태나 무관심의 순간들보다 훨씬 더 중대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선택한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궁극적으로는 덜 유쾌한 현실의 생략형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16장 행복에 대한 두려움. 사랑의 가장 큰 결점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비록 잠시라고 해도 우리에게 심각한 행복을 안겨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클로이와 나는 8월 마지막 주에 스페인에 가기로 했다. 여행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꿈을 쫓아서 현실로 들어가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런던에서 스페인 주택 임대의 전문가라는 유토피아 여행사의 홍보 책자를 읽고 발렌시아 뒤편 산속의 아라스데 알프엔테라는 마을이 개조한 농가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 집은 사진에서보다 실제로 보았을 때가 더 훨씬 좋았던 것 같다. 방들은 소박했지만 편안했다. 욕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테라스에는 덩굴 식물이 그늘을 드리었고 근처 호수에는 수영을 할 수 있었다. 이웃에는 염소를 한 마리 기르는 농부가 있어서 우리가 가면 반갑게 맞으며 올리브 기름과 치즈를 선물로 주었다. 우리는 공항에서 차를 빌려 좁은 산길을 따라서 달린 뒤 오후 늦게야 그 집에 도착했다. 우리는 즉시 수영을 하러 나갔다. 맑고 파란 물에 뛰어들었다가 시드는 햇볕에 몸을 말렸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테라스에 앉아서 포도주 한 병과 올리브를 꺼내놓고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멋지지 않 그래? 내가 소정적으로 물었다. 안 그래? 클로이가 내 말을 따라했다. 그래? 내가 농담을 했다. 쉿, 내가 풍경을 망치고 있잖아. 아니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야. 정말 멋져. 나는 이런 것이 존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 같아. 아무도 망칠 수 없는 낙원 같아. 여기서 평생이라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클로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도. 여기서 함께 살 수도 있겠네. 내가 염소를 기르고 너는 올리브를 손질하고 함께 책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또. 괜찮아? 나는 클로이가 갑자기 통증에 움찔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지금은 괜찮아. 뭔지 모르겠어. 머리가 갑자기 심하게 아팠어. 칵칵 쑤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닐 거야. 아니야. 젠장 또 시작되네. 어디 좀 만져볼게. 만진다고 알 수 있나? 안에서 그러는 건데. 알아. 하지만 감정이입을 할 거야. 아이고 좀 누워야겠어. 차를 오래 타고 와서 그런가 봐. 아니면 높은 곳이라서 그런지도 모르지.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너는 여기 있어. 곧 괜찮아질 거야. 클로이의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아스피린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의 고통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지만 그녀가 그런 것은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보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일 것 같아 걱정이었다. 나는 의사를 부르러 가기로 했다.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농부는 저녁 식사 중이었다. 나는 더듬거리는 스페인어로 어디에 가면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20km 정도 떨어진 빌라로 델 아르소비스포라는 곳에 산다는 대답이었다. 닥터 사베스트라는 시골 의사치고는 대단히 여 믿는 사람이었다. 하얀 양복을 입은 의사는 1950년대에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한 학기를 공부했으며 영국의 극장 전통의 애호가였다. 그는 스페인에 오자마자 병이 든 처녀를 도우러 나서게 되어
무척 깊은 것 같았다. 우리가 아라스 대 알푸엔테로 돌아갔을 때에도 클로이의 상태는 그대로였다. 나는 옆방으로 가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0분 뒤에 의사가 방에서 나왔다. 괜찮겠습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요. 아침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복통과 두통이 좀 있었는데 휴가객들한테는 아주 흔하지요. 약을 좀 주었습니다. 그냥 머리에 안헤도니아가 있는 것 뿐입니다. 닥터 사레스라는 안헤돈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의학협회에서는 행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갑작스러운 공포에서 생기는 것으로 고산병과 아주 흡사하다고 규정한 병이었다. 스페인의 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흔한 병이라고 했다. 이곳이 전원적인 풍경에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지상에서 행복을 실현하는 일이 눈앞이 가능성으로 대두되면서 그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격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로이와 나는 약간 무의식적으로 헤도니아를 기억이나 기대 속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것 같다. 행복의 추구는 중심적 목표로 공공연히 인정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그 실현이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암묵적 믿음이 뒤따른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알았을 때 알프엔테에서 그리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서로의 품에서 발견한 행복의 도전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살았을까? 어쩌면 현재를 즐기는 것은 불안전하고 위험스러울 정도로 덧없는 현실에 참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것보다는 내 새에 대한 믿음 뒤에 숨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이었는지도. 미래 완료형, 말 그대로 완전한 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시제에 살게 되면 이상적인 삶을 현재와 비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헌신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삶이 그보다 더 훨씬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기까지 하는 천국에서의 삶이 서막에 불과하다는 일부 종교의 믿음과 비슷한 패턴이었다. 우리가 휴가, 파티, 일, 또 사랑을 대하는 태도에는 왠지 불멸이 존재나 된 듯한 면이 있었다. 우리는 지상에서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겸손하게 이런 것들이 수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그런 것들이 고유한 가치를 소중히 여길 필요는 없다는 태도이다. 클로이가 아팠던 것은 혹시 그녀가 현재 불만족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짧은 순간이기는 하지만 현재 속에 미래가 들어있을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 역시 클로이와 마찬가지로 그 병에 걸릴 짓을 했던 것은 아닐까? 무례하게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미래의 이름으로 현재의 즐거움을 넘겨버린 일이 많지 않을까?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겠지만 완전히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사랑의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치 불멸의 존재처럼 언젠가는 잡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역사가 같은 시간대에 나와 함께 지상에 풀어놓은 사람과 교류하려고 애쓰다가 비참하게 실패한 것을 갚아줄 미래의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았을까. 미래에서도 과거의 만족과 안전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어린 시절 집에 돌아오고 난 뒤에야 명절이나 연휴가 완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가 되어야 현재의 불안이 안정된 기억에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내내 나는 겨울 방학을 고대했다. 가족이 2주 동안 알프스로 스키를 타러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산꼭대기에 올라가 소나무에 덮인 골짜기와 위의 부서질 듯한 파란 하늘을 보면 실전적인 불안에 완전히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기억에는 그런 불안이 증발해버리고 없었다. 기억은 객관적인 조건들, 산꼭대기 부서질 듯한 파란 날로만 이루어져서 실제 그 순간을 힘겹게 만들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불안은 내가 코를 줄줄 흘렸거나 목이 말랐거나 목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한 해 내내 나를 위로해 주었던 미래의 가능성 하나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슬로프 바닥에 이르자마자 나는 산을 돌아보며 완벽한 활주였다고 혼자 되뇌었다. 스키를 타던 방학은 일반적으로 내 삶이 많은 부분도 그렇게 흘러갔다. 아침의 기대, 현실에서의 불안, 저녁의 유쾌한 기억, 클로이와의 관계에도 오랫동안 이런 시제의 역설 같은 것이 있었다. 하루 종일 클로이와의 식사 시간을 고대하여 보냈고 식사가 끝난 뒤에도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자리를 뜨지만 현재와 직면하면 그것은 결코 기대나 기억과 같지 않았다.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 어느 날 저녁 클로이를 비롯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윌러트의 하우스보트에 모였다. 모든 것이 워낙 완벽했기 때문에 나는 처음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순간에 대해 내 미적거리는 의심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완료형, 불완전한 현재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시제를 사는 병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지 바깥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현재에 너무 결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저녁 첼시에서 나는 그 순간에 흠을 잡을 수 없었다. 따라서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맛있는 음식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아름다워 보이는 클로이는 내 옆에 앉아서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도 뭔가가 이상했다. 나는 어서 그 사건이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를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평생 갈망해온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깨달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기대나 기억이라는 보호를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며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삶, 성국의 개입은 논외로 하고 있고 삶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다. 헌신을 한 판의 달걀이라고 본다면 현재에 헌신하는 것에는 달걀을 과거와 미래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지 않고 모두 현재의 바구니에 담는 위험이 있다. 이 비유를 사랑으로 옮긴다면 나는 내가 클로이와 행복하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하는 것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달걀이 그녀의 바구니 안에 확실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 훌륭한 의사가 무슨 약을 주었는지 몰라도 클로이는 다음날 아침에 씻은 듯이 나았다. 우리는 소풍 준비를 해서 호수로 다시 갔고 그곳에서 수영도 하고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스페인에서 열흘을 보냈다. 아마 기억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으로 우리는 현재 속에서 그날들을 살아가는 모험을 했던 것 같다. 현재 시대에 산다는 것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다. 사랑의 불안정한 행복 때문에 생겨난 불안은 일상적인 말다툼으로 폭발했다. 정심을 먹으려고 들렀던 푸엔텔레스피노 데 모야라는 마을에서 심하게 싸웠던 기억이 난다. 나는 옛 여자친구에 대한 농담을 했는데 클로이는 내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던 모양이다.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먼 의심이었지만 나는 나에 대한 클로이의 자신의 감정의 세태가 그런 의심에 투사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점을 가지고 그녀를 비난했다.
싸우고 삐지고 다시 화해를 하는 과정이 끝났을 때는 오후 중반이었다. 둘 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고불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다른 말다툼도 있었다. 로사 델 오비스포 마을 근처에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지루해 하는지 아닌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고, 소트 데 체라 근처의 마을에서는 그녀가 지도를 읽는 데 무능하다는 나의 비난에 대해서 그녀가 나는 도로 파시즘에 빠져있다고 맞받아치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말다툼이 벌어진 것은 절대 표면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클로이가 가이드 미슐린 지도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내가 스페인 시골을 뱅뱅 맨도는 것에 짜증을 낸 것도 사실이었지만, 핵심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이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지독한 비난을 퍼부었다는 점, 그럼에도 사실 그 비난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점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싸웠음을 보여준다.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싸운 것이다. 우리의 비난에는 복잡한 이면의 의미가 깔려 있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것은 나는 이런 식으로 너를 사랑하는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싫다는 근본적인 주장과 통한다.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는 기쁨은 그런 의존에 수반되는 몸이 마비될 듯한 두려움에 비교하면 빛이 바랜다. 우리가 발렌시아를 돌면서 이따금씩 격렬하게 또 약간은 까닭없이 말다툼했던 그것은 우리 둘 다 서로의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집어넣었다는 것, 좀 더 건전한 가게 관리를 목표로 삼기에는 무력한 처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긴 긴장을 방출하는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우리의 말다툼은 때때로 극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책꽂이를 부수고 그릇을 깨고 문을 쾅쾅 닫으며 기쁨과 충만함을 드러내곤 했다. 클로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너를 이런 식으로 미워할 수 있다는 게 기분 좋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놓여. 내가 너한테 꺼지라고 말하면 너는 나한테 뭘 집어던지기는 하지만 나는 떠나지는 않거든. 그게 안심이 돼.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서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보기 위해서라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 우리는 서로의 생존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다. 서로 파괴하려고 해보았자 소용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터였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얻은 행복, 이성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어떤 일들을 성취한 뒤에 찾아오는 행복은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내가 클로이와 함께 얻은 행복은 깊은 철학적 숙고 뒤에 나온 것도 아니고 개인적 성취의 결과도 아니었다. 단지 신의 기적적 개입에 의하여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을 찾아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그런 행복은 위험했다. 자족적인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몇 달 동안 꾸준히 연구한 끝에 원자 생물학계를 뒤흔들 과학 공식을 발견했다면 나는 그 발견에 뒤따르는 행복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클로이가 대표하는 행복을 받아들이는 어려움은 거기에 이르는 인간 가정이 없다는 것, 따라서 내 삶에서 그 행복을 빚어낸 여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서 온다. 클로이와 나의 관계는 마치 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신의 보복에 대한 원시적인 두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기 방에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파스칼이 말이다. 맥없이 사회적 영역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독자적인 능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에서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프루스트는 무하마드 2세의 이야기를 해준다.
그는 하렘의 한 아내를 사랑하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자 즉시 그녀를 죽이게 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정속되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무하마드 2세를 흉내내기는커녕 오래전에 자적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다. 나는 내 방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다른 인간에게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데서 오는 위협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클로이를 사랑하면서 생기는 불안은 부분적으로는 내 행복의 원인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는 불안이었다. 클로이는 갑자기 나에게 흥미를 잃을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관계를 일찌감치 끝내고 싶은 유혹이 생겼다. 다른 사람이나 습관이나 익숙함이 관계를 끝내는 꼴을 보노니 차라리 클로이나 나 둘 중에 하나가 끝을 내버리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연애가 자연스러운 종말에 이르기 전에 끝내고 싶은 충동,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를 느꼈다. 중어에서 나온 살인이 아니라 지나친 사랑은 아직 지나친 사랑이 초래할 수도 있는 두려움에서 나온 살인이었다. 연인들은 단지 그들의 행복의 실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사랑의 이야기를 끝내버릴 수도 있다. 사랑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의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무시무시한 의문이 든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이냐 하는 의문이다. 이것은 마치 건강과 힘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 보려는 것과 같다. 사랑의 정말과 삶의 정말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후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죽음 뒤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위안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의 끝이 반드시 사랑의 끝은 아니며 더군다나 삶의 끝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아는 연인에게는 그런 위안이 없다. 17장 수축. 이 영역의 진실과 거짓의 문제는 정밀조사나 체계적 분석으로도 잘 해명되지 않은 것으로 악명이 높지만 나는 스페인에서 돌아온 이후로 증거를 정면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클로이가 오르가슴이 전부 또는 일부를 흉내내기 시작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클로이의 강례적인 행동은 가장된 행동으로 바뀌었다. 어쩌면 자신이 그 가정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내 시선을 돌리려고 계획되었던 행동인지도 모른다. 그 변화에는 무관심이 분명한 표시가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사랑을 나누는 일은 전체적으로 더 정열적이었다. 더 자주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자세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기로 했다. 더 격렬해지기도 했다. 비명이 터져 나왔고 심지어 울기도 했으며 몸짓은 보통 그때 그 행위와 연결되는 부드러움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나는 클로이와 할 말을 다른 친구와 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윌, 섹스가 전 같지 않아. 걱정 마. 다 단계가 있는 거니까. 할 때마다 최고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도 그런 기대는 안 해. 그냥 뭔가 다른데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야.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스페인에 갔다 와서 몇 달 사이에 그런 낌새를 눈치챘어. 침실에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일정의 증상일 뿐이고 사실 모든 게 다 그래. 예를 들면 글쎄 꼭 찍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 클로이는 나하고 다른 시리얼을 좋아해. 하지만 내가 그 집에 가 있는 일이 많으니까 나하고 같이 아침을 먹으려고 내가 좋아하는 시리얼을 사다 두었지.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 그게 너무 비싸다면서 안 사는 거야. 그렇다고 무슨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다는 거야. 윌과 나는 우리 사무실 응접실에 서 있었다. 회사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칵테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나는 클로이를 데려왔다. 클로이가 내 일터에 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왜 윌이 너보다 커미션을 더 받는 거지? 클로이가 전시물들을 둘러본 뒤에 윌과 나에게 물었다. 그건 내가 대답해 윌. 내가 말했다. 진짜 천재들의 작품을 알아보는 사람은 드무니까 그런 거지.
윌이 자비롭게도 이렇게 대답해주자 클로이가 말했다. 윌, 너희 세계는 어디오나? 그렇게 창의력이 풍부한 건 본 적이 없어. 특히 사무실 프로젝트들 말이야. 재래를 이용하는 솜씨가 대단해. 벽돌하고 금속을 아주 멋지게 섞어 놓았어. 너는 그렇게 못해? 마지막 말은 나에 대한 질문이었다. 나도 많은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내 스타일은 많이 달라. 나는 다른 재료를 쓰거든. 윌의 작품은 대단해. 사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야. 와서 보지 못했으면 정말 아쉬울 뻔했어. 클로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기분이 아주 좋은데 윌이 대답했다. 정말 감명 깊었어. 내 작품은 내가 관심을 가지던 바로 그런 거야. 다른 건축가들이 내가 하려는 일을 안 하는 게 딱한 일이야. 아마 쉽지 않아서겠지. 뭐 쉽지는 않지. 하지만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일을 하라고 배웠거든. 내가 진짜라고 느끼는 집을 지어 넣으면 거기 사는 사람들도 집에서 에너지 같은 것을 얻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몬테레이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강철이나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돌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그리고 풍경에 대항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풍경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상대방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는 것은 예의에 속한다.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면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다. 속성이나 특질을 넘어선 존재론적 지위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다.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부유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애정, 소유를 얻고 유지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지켜야 한다. 사랑의 속은 돈의 속은 오직 빈 곳만이 체제의 의문을 품게 한다. 그래서 아마 연인들은 위대한 혁명가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느 날 거리에서 불행한 여자 옆을 지나다가 클로이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저 여자처럼 얼굴에 커다란 점이 있었어도 나를 사랑했을 것 같아? 그 질문에는 그렇다는 대답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다. 몸이라는 세속적인 표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참하게도 어떻게 바꿔볼 수 없는 표면보다 높은 곳에 사랑을 넣어달라는 요구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재치나 재능이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눈 색깔이나 다리 길이나 수표책의 두께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깊은 것이 너 자신 때문이다. 연인이 외적 자산을 벗어버린 나를 좋아하고 무엇을 이루느냐에 관계없이 우리 존재의 본질을 평가해주고 흔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되풀이해 주기를 바라는 갈망이다. 진정한 자아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그 외에 우리의 이마에 점이 생긴다던가 나이 때문에 몸이 시든다던가 불황 때문에 파산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우리의 표면에 불과한 것에 손상을 주는 사고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설사 우리가 아름답고 부유하다고 해도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서 그것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내 얼굴보다는 머리를 칭찬해 주기 바란다. 꼭 그 얼굴을 칭찬해야겠다면 정적이고 피부 조직에 기초를 둔 코보다는 운동신경과 근육이 통제하는 미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주기 바란다. 내 소망은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나만 남았다고 해도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다. 이 신비한 나는 가장 약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지점에 자리 잡은 자아로 간주된다. 내가 너한테 약해 보여도 될 만큼 사랑하니? 모두가 힘을 사랑한다. 하지만 너는 내 약한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니? 이것이 진짜 힘이다. 시험이다. 너는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린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가? 그날 저녁 건축사무소에서 나는 처음으로 클로이가 나에게 미끄러져 나간다는 것을, 내 일에 대해서 감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치의 의문을 품는 것을 보았다. 느꼈다. 나는 피곤했고 클로이와 윌은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집으로 가고 둘은 웨스트 엔드에 가서 한잔하기로 했다. 클로이는 집에 들어가면 바로 전화해 주겠다고 했으나 11시가 되어도 전화가 없어서 내가 먼저 전화를 했다. 자동 응답기가 나왔다. 새벽 2시 30분에 다시 걸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응답기에 내 불안을 고백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그것을 말로 하면 정말로 그런 불안이 현실이 될 것 같았다. 의심이 비난과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 비하할 것 같았다. 어쩌면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었다. 아니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었다. 클로이가 윌과 시간을 모르고 논다고 상상하기보다는 사고를 당했다고 상상하는 것이 더 편했다. 나는 새벽 4시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보드카를 마신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한 책임감 있는 목소리로 혹시 짧은 녹색 치마에 까만 재킷을 입은 나이 천사의 절단난 몸이나 망가진 펄크 스바겐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바비칸 근처의 사무실이었다고 하면서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친척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침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다시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문제를 말하면 진짜로 문제가 생겨. 클로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뭐가 나타날지 두려워 나는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었다. 생각의 자유를 실행에 옮기는 데는 악마들과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겁에 질린 정신은 방황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 편집중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상태였다. 버클리 주교는 그리고 훨씬 뒤에 태어난 클로이는 눈을 감으면 바깥세계는 꿈이나 다름없이 비현실이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착각의 힘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진실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는 충동, 생각만 하지 않으면 불쾌한 진실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녀의 부재에 관여한 듯한 느낌이 들고 나의 의심에 죄책감도 들고 나 자신의 죄책감에 화가 나기도 해서 다음날 10시에 클로이와 만났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 척 했다. 그러나 그녀는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젊은 벨트 슈메르크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지 않았던 아침 시리얼을 사러 동네 슈퍼마켓까지 갔다 오는 수고를 했겠는가. 그녀의 무관심이 아니라 의무감이 그녀를 고발하고 있었다. 창문 선반에 놓인 시리얼 골든 브라운의 커다란 상자가 너무 눈에 두드려졌다. 왜 그래? 저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클로이는 내가 시리얼을 입에 잔뜩 넣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그녀는 전날 밤 여자친구 폴라의 집에서 잤다고 말했다. 윌하고는 서호의 한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술이 좀 취했기 때문에 이슬링턴의 집까지 오는 것보다는 중간에 벌룸 주거리에서 내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였다. 나에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깨울 것 같아 그만두었다고 했다.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했으니 그러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왜 그런 표정을 지어? 시리얼의 우유가 부족해? 인식론적으로 고개를 부려서 현실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충동이 생긴다. 그 이야기가 유쾌하다면 막 믿고 싶은 충동이다. 낙관적인 바보의 세계관처럼 클로이의 저녁 이야기는 바람직했고 믿을만 했다. 영원히 들어가 앉아있고 싶은 따뜻한 모욕물 같았다. 그녀가 그것을 믿는다면 왜 나라고 못 믿을까? 그녀에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왜 나한테는 복잡해야 할까? 나는 블룸 주거리에 있는 폴라의 아파트 바닥에서 밤을 보냈다는 그녀의 이야기에 속고 싶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던 다른 저녁, 다른 침대, 다른 남자, 꾸미지 않은 쾌락을 지워버릴 수가 있었다. 정치가의 캐러멜 같은 약속의 눈물을 흘리는 유권자처럼 나는 나의 가장 깊은 감정적 갈망에 호소하는 허위의 능력에 유혹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녀는 폴라의 집에서 그날 밤을 보냈고 시리얼을 사왔고 모든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과 안도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나는 탁자에서 일어나 사랑하는 여자의 두껍고 하얀 풀오버 스웨터 위로 두 팔을 둘러 어깨를 안았다. 이어서 허리를 굽혀 그녀의 목에 입을 맞추고 귀를 잘근잘근 씹었다. 살갗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느껴졌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간지러 폈다. 하지마, 지금은 싫어, 천사가 말했다. 그러나 큐피드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녀의 살갗의 익숙한 향수 냄새와 얼굴을 간지럽히는 머리카락에서 헐려서 계속 입술로 그녀의 살을 더듬었다. 말했잖아, 지금은 싫다고. 천사가 큐피드로 들을 만한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키스의 패턴은 그들이 함께한 찬란한 밤에 형성되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에 자기 머리를 가져다 댔고 그러면 그는 이 정신과 육체 사이의 부드러운 점점에 매혹되어 입술로 목의 곡선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바르르 떨면서 웃음을 지었고 그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서는 일상이 되었다. 그들의 친밀한 언어를 사용한 서명이었다. 하지마, 지금은 싫어. 중어는 사랑이라는 편지 안에 감추어진 글자들이며 하나의 기초 위에 그 대릿물과 함께 서 있다. 그녀의 짝이 자신의 목에 입을 맞추는 방식, 책장을 넘기는 방식, 농담을 하는 방식에 유혹당했던 여자는 바로 이 점들 때문에 짜증을 낸다. 마치 사랑의 끝은 그 시작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사랑의 붕괴의 요소들은 그 창조의 요소들 안에서 이미 개개하게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다. 말했잖아, 지금은 싫다고. 노련한 의사들, 환자의 암의 첫 징후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전문가들이 자기 몸속의 축구공만한 크기의 정량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생활이 다른 면에서는 분명하고 이성적이었지만 자기 자식 가운데 하나가 죽었다거나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계속 자기 자식은 실종되었을 뿐이라고 믿거나 배우자가 새로운 결혼을 포기하고 옛날 결혼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난파했음에도 난파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사형 판결을 무시하면 죽음을 저지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실제로 죽음의 기어들은 도처에 널려 있었다. 내가 고통 때문에 문맹이 되지만 않았다면 못 읽는 글을 있을 수 없었다. 사랑의 죽음의 피해자는 시신을 되살리려고 하지만 독창적인 전략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독창성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었을 것.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두려움에 빠졌고 따라서 독창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나는 노스텔지오에 젖어버렸다. 나는 클로이가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과거에 우리를 붙여놓았던 요소들을 맹목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그녀를 다시 끌어당기려고 했다. 나는 계속 키스를 했다. 그 이후 몇 주 동안 우리가 즐거운 저녁을 함께 보냈던 영화관이나 식당에 가자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우리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던 농담을 다시 했고 우리의 몸들이 엉켜서 만들어냈던 자세를 다시 채택했다. 나는 우리의 익숙한 집안 언어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했다. 과거 우리의 갈등을 완화시켜주었던 언어들이었다. 사랑의 일시적인 변덕을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그런 변덕을 불쾌하게 하지 않게 만들던 농담이었다. 오늘 어디 안 좋아? 어느 날 아침 비너스가 거의 나만큼이나 창백하고 슬퍼 보이게 물었다. 오늘? 오늘 어디 안 좋아? 아니 왜? 안 좋아야 할 이유라도 있어? 아니 그런데 왜 물어? 모르겠어. 좀 슬퍼 보여서. 미안해. 나도 인간이야. 난 그냥 도와주려던 것뿐인데 오늘은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래? 모르겠어. 왜 몰라? 피곤해. 말해봐. 모르겠다니까. 어서 10점 만점에 6점, 3점, 마이너스 12점, 플러스 20점? 모르겠어. 추측이라도 해봐. 정말 모르겠다니까. 가만 좀 내버려둬 제기랄. 집안 언어를 풀어놓았으나 클로이에게는 점점 낯선 것이 되었다. 아니, 부인하고 싶지 않아서 잊은 척 하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이 언어에 연루되었음을 부인하고 외국인인 척했다.
그녀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흠을 잡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이 과거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렸던 말이 갑자기 왜 화를 돋구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바뀐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수많은 점에서 기분 나쁜 존재로 비난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당황해서 황금 시대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 물어보았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는 했던 것이 무엇일까? 나는 클로이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과거의 자아에 필사적으로 순응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지금 그렇게 화를 돋우는 것이 바로 과거의 자아이며 따라서 나는 해체를 향하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짜증을 돋우는 존재가 되었다. 상대의 반응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책을 사다 주었고 그녀는 재킷을 세탁소에 맡겼고 저녁값을 냈고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파리에 가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을 거슬러 사랑을 할 때에 돌아오는 결과를 모욕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우울하게 할 수 있었고 나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고 나를 무시할 수 있었고 놀릴 수 있었고 속일 수 있었고 때릴 수 있었고 찰 수 있었다. 그래도 나는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더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2시간 동안 준비한 클로이가 독특하게도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택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발칸 역사에 대한 묘한 영쟁에 들어갔다. 식사 뒤에 나는 클로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어. 감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어쩌고 해도 나는 여전히 너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이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어. 너는 내 모든 것이야. 너도 알잖아. 늘 소설보다 정신 분석을 많이 읽는 클로이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대꾸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거 걱정되네. 이런 식으로 자꾸 날 너의 에고 이상형으로 만들면 안 돼. 이런 희비극이 시나리오로 풀려나갔다. 한편에는 여자를 천사와 동일시하는 남자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사랑을 병과 덕후의 동일시하는 천사가 있었다.